이야기의 시작은 17년 전 아빠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저 남동생은 그때 아빠한테 뭔가가 있다고 농담처럼 말하기는 했었어요. 아마도 밖에서 미쓰긴 만나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아빠는 당연히 가정일에 소홀했죠. 시도 때도 없이 모임, 워크숍 등등. 저나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놀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족은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새벽까지 놀다 오고는 했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휴가가 나올 텐데 휴가 한 번을 안 갔어요. 화이트데이 같은 날에 회사 일을 핑계로 누구를 만나는지 외박을 하고는 했고요. 그때는 아빠가 바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아빠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됐어요. 문자도 봤죠. 우연이라고는 하지만 직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몇 개 수상한 문자가 있더군요. 그 중에서 중성적인 이름의 상대의 문자를 눌렀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자기야 잘 자. 내일 봐. 나도 자기 사랑해. 그리고 식구들한테 안 걸리게 항상 조심하고. 그런 문자를 보면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눈물이 나왔어요. 배신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항상 집에서 외로이 있는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아빠에게 홀대받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가씨였을 때 우리 엄마도 모델 뺨치게 이뻤어요. 세상 모든 여자들 이쁠 때가 있잖아요. 꽃 같았을 거예요. 양심 없는 아빠를 만나서 마음고생하는 우리 엄마가 정말 불쌍했어요. 거기다 생각해보니 아빠는 엄마를 부를 때 임마, 임마 했어요. 와이프한테 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 문자를 봤을 때는 진심 안방으로 뛰쳐 들어가서 아빠 머리카락을 가차없이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때 엄마에게 알리지 않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어요. 알고 있는 건 아빠 내연녀의 번호밖에 없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할까도 생각했었고 아니면 찾아가서 유부남이랑 바람 핀다고 소문나게 하고 싶었어요. 아빠 회사에도 소문을 내버릴까 고민했죠. 사실 실직을 하든 상관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행동은 상처가 될까봐 당시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려고 한 건지 문자를 보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그런다며 중요한 술자리가 있어서 오늘 늦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와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기념일을 계산한다면서요. 둘은 연락처 주고받고 5월부터 즐겼다며 그게 아빠와 내연녀 둘이 얘기하는 것을 처음 듣게 된 거였어요.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모텔은 커피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길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야근 뻥치고 그 여자 데려다주고 시간 맞춰서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아빠가 아는지 모르는지 잠시 뒤 전화가 끊겼고요. 엄마에게 말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심증이 아닌 물증을 잡았으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열받은 표정이 아니라 뭔가 멍한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전에 알고 있었으면 엄마는 진즉에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새벽 출근을 하면서 회사에 일찍 나가봐야 한다고 며칠씩 일찍 나갔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 픽업도 여러 번 했고 출장 핑계로 여행도 갔더군요. 아빠는 늘상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엄마는 남동생이 아파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느라 바빴던 적도 있는데 녹음된 내용을 듣고 엄마는 정신줄 놓고 있어요.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니 34살이던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내연녀 지금은 잠잠한데 우리 집은 이렇게 폭탄 맞은 거 알고 있을까요? 그날 밤 엄마는 아빠에게 애들한테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는 못 산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빠는 큰 소리를 치면서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야밤에 여자가 큰 소리를 내냐고 하는 거예요. 열받은 엄마가 그 여자한테 전화한다고 하니 그 집에 알려서 양쪽 다 파토나서 좋을 게 뭐가 있냐며 끝까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변했는지 여자가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며 다음 주 월요일 쉴 테니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래저래 털리느니 그냥 이혼하겠다고 자기는 잘하고 싶고 용서 구하고 100번, 1000번 잘못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엄마가 이러니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둥 뻘소리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엄마가 잘못한 것처럼. 그리고 며칠 후 아빠는 집을 나갔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으니 아빠가 바람을 핀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녔고 자식 있으니 참고 살았는데 아빠가 결국 일을 냈다네요. 그때 그 여자랑 만나서 살림 차리고 우리 집이랑 완전 인연이 끊어졌어요. 연락이 되어야 엄마랑 이혼이라도 할 텐데 무슨 심보인지 그냥 잠수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빠라는 존재를 부정하며 세 식구 힘들어도 나름 행복하게 살았죠. 저희 엄마는 모래 환갑이에요. 무능력한 아빠 덕에 그 전에도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금전적으로는 더 힘들어지지 않았지만요. 새벽에 시장에서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셨고 오후에는 목욕탕에서 일을 하셨어요. 저는 중학생이었고 동생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엄마는 쉬는 날이면 저희한테 무언가 부족하게 키워서 미안하다며 놀이공원 전시회 등을 데리고 다녔어요. 아빠 없이 자란 티나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편의점에서 엄마 모르게 알바를 했어요. 엄마는 돈 버는 일보다 공부가 중요하다며 알바하는 걸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 제 용돈은 제가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자주 오셨는데 용돈도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와 동생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는 친할아버지가 등록금을 조금씩 도와주셨어요. 가끔 오시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봉투를 놓고 가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돈보다 아빠의 빈자리에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단지 아빠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던 것뿐이야. 그런 아빠와 계속 같이 사느니 차라리 없는 지금이 더 행복해. 아빠 없어도 나와 동생 엄마가 잘 키우고 있고 엄마 고생한 거 우리도 알고 하늘도 알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생각하지 마. 엄마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엄마한테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많은 세월 묵묵히 힘들게 저희를 키워주신 엄마였어요. 그렇게 힘든 엄마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에는 엄마의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를 잊은 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 나간 아빠의 내연녀가 찾아왔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모르지만 내연녀가 엄마를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남편 지금 신장 이식을 안 하면 죽는데 가족이 나서서 검사 좀 받고 이식을 해달라고 하는데 와, 이 여자가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엄마가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살리려고 왔는데 자기를 이런 취급을 하냐며 되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엄마한테 2시간을 주저리 병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 그냥 엄마 보고 데리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이혼도 안 했고 법적으로도 자기는 남이라면서 떠들어댔어요. 정말 듣는 내내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세상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머리채를 흔들었죠. 놓아달라고 하길래 그냥 내동댕이 쳤어요. 그 여자가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서 아빠 번호를 찾더라고요. 아빠 이름 딱 2글자만 쓰여있네요.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몇 번 울리고 받더라고요. 아빠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반응을 했어요. 당신이 보낸 이 땡땡년이 여기 자빠져 있네. 무슨 생각을 하고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당신 아프니까 신장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 가족이 순순히 내놓을 줄 알았어? 당신은 이제 우리한테 없는 사람이야. 죽을 병이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 여자도 당신 버리겠다고 우리 보고 말하더라. 도대체 얼마나 그지같이 살았길래. 당신이 길바닥에서 어떻게 돼도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열불나지만 어차피 죽는 거 조용히 가. 우리한테 찝쩍거리지 말고 라고 말하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벌벌 떨면서 뭐라고 혼잣말을 하는데 자기가 들었던 딸이 아니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아빠 바람나서 엄마 저와 동생을 버리고 떠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너저분한 말들을 했겠어요. 그 여자가 말한 것처럼 내성적이니 큰소리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광분하는 이유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 아빠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여자도 제정신으로 찾아와서 그딴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가족이요? 가족 좋아하시네. 우리가 무슨 가족인 건지 그렇게 힘들게 살 때 아버지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뭐 하나라도 해준 적도 없고 관심 없이 살았는데
아니면 그걸 덮을 만한 어린 시절 추억이 있나요? 맨날 바람 피러 나가서 빚 얻어가지고 살다가 죽을 만큼 아프니까 이제 와서 신장 떼어달라는 게 그게 아버지인 건지. 그 여자가 제가 던진 핸드폰을 들고 돌아서자 엄마도 가슴 쪽에서 무언가 올라온 건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들 알아서 살라고 하라고 하고 그 여자를 내동댕이 쳤네요. 쫓아가서 아빠랑 그 여자를 아주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질질 끌고 다니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분을 삭히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빠야. 아니다,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병원이라네요. 심장이 안 좋아 계속된 투석 덕에 몸이 많이 약해졌답니다. 병원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면 정말 다 뒤집어 엎고 싶었는데 증오가 심해지니 사람이 차가워지더라고요. 병실에는 환자들이 있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휠체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전화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직접 왔어. 아빠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알고 있지. 사람답게 산다는 거 사람한테 당연한 권리잖아. 지금 딱 맞게 살고 있네. 당신이 어떻게 되던 어떻게 살던 관심 없었고 지금도 관심 없어. 우리한테 한 짓이 뭔데? 그래도 사람이고 염치가 있으면 엄마한테 손을 뻗지는 말았어야지. 머리라는 게 있다면 생각이라는 걸 할 텐데 어떻게 자기 아프다고 신장을 달라고 여자를 보내? 또 그 말을 듣고 찾아온 그 여자도 당신이랑 똑같다. 그치? 이제 와서 아버지 자리?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 당신 꼴을 보니 한 가지 바람이 생기기는 하네. 병들었다고 빨리 죽지 말고 이승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으라고. 대신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고 더 늙고 병들어서 처절하게 한번 살아봐. 그렇게 휠체어를 그 자리에 두고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정말 간절했는지 뒤에서 제 이름을 몇 번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못 들은 척 병원을 나왔어요. 아빠가 없는 17년 동안 아빠를 원망도 하고 보고도 싶었지만 참고 또 참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우리 엄마 때문이었어요. 물론 엄마도 그랬겠죠. 이제 좀 편하게 사시라고 하는데 그 여자까지 보내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생각에 손도 덜덜 떨리고 심장도 진정이 안 될 정도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고 아빠를 보고 나니 살면서 언젠가 했어야 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속도 후련합니다. 엄마도 저도 동생도 아빠에 대한 아련한 미련 같은 게 마음에 있었는데 훌훌 털고 다시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지났고 저와 동생이 이제 엄마를 호강시켜드려야겠어요. 오랫동안 속에서 무언가가 묵혔던 것이 싹 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가벼운데 뭔가 그 자리가 허전한 듯도 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또래들에 비해 어렸을 때 덩치가 컸던 저의 별명은 철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개근했고 운동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부모님들은 절 보고 튼튼하고 건강하다면서 많이 부러워했지만 제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큰 상처가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다 있는 어머니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홀연히 사라지셨죠. 어머니와의 좋은 추억거리가 생각나지 않아요. 친구들이 엄마가 손수 싸주셨다며 자랑하던 도시락도 저는 없었고 현장 체험학습 같은 학교 행사에 와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은 친구 집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간 적이 있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집안 가득 꾸며놓고 사진 찍고 손뼉을 치면서 축하해주는 친구의 어머니를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제가 어머님께 투정을 부리기라도 하면 상대도 해주지 않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며 돈 몇 푼 쥐어주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어머니가 사라진 후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욕을 하며 매일 술을 드시고 집안 물건을 던지고 다 망가뜨려서 집에 성한 물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며 다녔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 얼굴이 보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어머니를 많이 탓하고 원망했죠. 한시라도 집에 있고 싶지 않았던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수원에 있는 가구 공장에 취직했고 바로 짐 싸서 밖에 나와서 살았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직장 동료들의 모습을 보니 가족의 부재가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에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서 미안하다며 서둘러 퇴근하는 동료도 있었고, 명절 때만 되면 오랜만에 집에 간다며 뛸 듯이 기뻐하는 동료도 있었죠. 반면에 저에게는 집에서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명절에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기운 빠지고 일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운동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무슨 동호회를 다녀볼까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대명님의 아드님 되시나요? 아버지 일로 전화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별로 할 말도 없고 금방 끊으려 했는데 지금 아버님이 위독하시니 급히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데 안타깝지만 조금 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송되셨을 때는 이미 가망이 없었습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경찰로부터 사고 상황을 들어보니 술에 잔뜩 취하신 아버지가 술 타러 편의점을 가다가 무단 횡단을 하셨는데 지나가던 차에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가해자도 만나봤는데 그래도 가해자였던 아저씨는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형사 합의를 보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과 기타 비용으로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열리고 제 회사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사라진 어머니가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발인 날까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오랜만에 집을 찾았어요. 먼지는 수북히 쌓여 있었고 아버지가 마시다만 술병들이 사방에 널려 있더군요. 한때는 친구들도 많으셨는데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렇게 말년에 폐인처럼 사시다 가시니 사람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정리하는데 꼬박 이틀 걸렸습니다. 그렇게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데 장롱 안에서 옛날 사진 앨범을 발견했어요. 앨범엔 어머님과 찍었던 사진이 잔뜩 있었죠. 사진 속에 담겨있던 어머님 모습은 행복한 사람처럼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저를 소중히 안고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절 아껴주던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로 집을 나갔었던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앨범만 보고 있었네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앨범에 박스를 넣고 마저 정리하는데 책상 구석에서 먼지 한가득 쌓인 가죽 커버로 된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책은 몇 권 없어서 제 눈에 확 띄었어요. 쌓인 먼지를 손으로 털어내고 열어봤습니다. 가지런한 글씨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다이어리는 어머니가 쓰던 일기장이었어요. 난데없이 발견한 어머님 일기장에 왠지 제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집 떠난 이유와 지금 계신 곳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앉아서 다이어리를 한 장씩 읽어봤습니다. 한 글자씩 아주 꼼꼼히 살펴봤어요. 일기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연애 때부터 집 나간 바로 직전까지의 중요한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그 회사 격리 직원이셨다네요.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자마자 퇴사하고 집에서 저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상당히 가부장적이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일기장을 보니 제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버지는 늘 어머니를 무시했고 툭하면 주먹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수백 번도 넘게 생각했지만 제가 태어난 뒤로는 어린 제가 마음에 걸려서
결국 이혼하지 못하고 꾹 참고 사셨답니다. 어머니의 일기 중간중간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정민이가 오늘 처음 나를 보고 웃어줬다. 처음으로 일어섰다. 드디어 걸음마를 뗐다. 등등 저만 바라보고 사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성장해 갈수록 생김새가 아버지를 똑 닮아간다 했는데 성격까지 닮을까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저를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한참 동안 몰랐는데 회식 되풀이 자리에서 눈이 맞았더라고요. 그 회사 지인에게 소식을 듣게 된 어머니가 술집까지 쫓아가서 사생 결단을 내려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술집 여자를 감싸줬고 어머니를 면박 주셨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정신착란증을 앓기 시작했는데 자꾸 헛것이 보이고 아버지와 술집 여자의 상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아버지가 주먹을 일삼았다는 것과 술집 여자와 바람난 사실을 주변에 퍼뜨렸고 회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 아버지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보복이 두려워 몸을 피하신 거고요. 일기의 후반부에는 아버지와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쌀쌀맞게 대했던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절대 나를 용서하지 말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근처 산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던 아버지는 인간 같지 않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제멋대로 어머니를 원망해온 나 스스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겼고 저는 어머니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찾을 단서가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셨던 분의 성함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분은 구청에서 일한다고 쓰여 있어서 저는 해당 구청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죠. 제가 알고 있던 건 그분의 이름뿐이었고 어디 소속이었는지 직책도 알지 못해서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그분을 찾을 수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지만 직원 중 한 분이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퇴직하시고 지방에 내려가셨다고 했어요. 실마리가 잡혀가니 어머니를 다시 만날 생각에 기뻤지만 만나서 어떤 말을 꺼내야 하나, 예전과 많이 변한 나를 알아보실까,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생각하며 그날 바로 버스를 탔습니다. 약 5시간에 걸쳐 제가 도착한 곳은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전라남도 여수였고 이야기를 따라서 도착해보니 여수시장이었죠. 상호명은 따로 듣지 못했어요. 줄지어 있는 가게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그분을 찾아다니기로 시작했는데 한참 동안 돌아다니다가 출출해져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매운탕을 시켰는데 저도 모르게 앉자마자 한숨이 나왔고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다가와 젊은 사람이 세상 다 산 것처럼 한숨을 푹푹 쉬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막막할 뿐인 마음에 그냥 그 아주머니에게 속에 담아놨던 이야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딱하다며 자신은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쪽지를 보자고 하셔서 건네드렸는데 쪽지를 한참이나 쳐다보는 모습을 보니 설마 했는데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납품을 하셔서 제가 찾지 못했던 거였죠. 일주일에 3번씩 아침마다 가게에 와서 물건을 가져다 주니 내일 아침에 가게 오면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신이 저를 어머니께 인도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드디어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께 항상 제 말을 들었다면서 무척이나 반가워하셨는데 그분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고 제 가슴이 절로 내려앉았어요. 제 어머니가 지금 계신 곳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희망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래, 네 엄마는 잘 살아있어. 근데 하면서 말을 잘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선은 살아계신 걸 알았으니 남은 건 제가 직접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함께 가보자며 차를 타고 1시간쯤 가보니 산기슭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들어가 보니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고 그때부터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어머니는 없었어요. 흰머리 수북하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하셨고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했는지 몰라보게 수척해지셨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죠. 함께 온 어머니 지인분 말씀에 따르면 우리 집을 나오면서 한동안은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을 찾으러 가야 한다며 늦은 시간 밖에 나가 길을 잃어버리고 다음날 아침 경찰이 어머니를 모셔왔다고 했어요. 정신착란증이 점점 심해졌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아예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요양병원으로 모셔와야 했는데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놓은 돈 그리고 퇴직금까지 거의 다 쓴 상황이어서 병원을 떠나야 하는 찰나 제가 어머니를 찾아온 거라고 했어요. 얼마나 충격받으셨으면 저렇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 먹고 살고 하기만 했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목신 소리를 내며 힘겹게 손을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매일 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옆에 있던 간호사분이 무척 놀라워하더군요. 어머니가 내민 손을 마주 잡으며 지금부터라도 어머님 모시고 살자 생각하고 그날 바로 병원 퇴원수속을 밟았어요. 병원을 나오고 지인분 댁에서 하루 지내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금 사는 원룸은 둘이 살기엔 턱없이 좁았고 어머니를 돌봐야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공장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았죠. 당시 제겐 직장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님께 서포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우리 집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고 어머니 지인분이 제안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라 제 힘을 빌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또래 아이들에게 철인이라 불렸던 제가 하기에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컴플렉스로 생각해왔던 제 큰 덩치가 그 순간만큼은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여수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일할 때는 지인분이 어머니를 잘 돌봐주셨고 저는 은혜를 갚고자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혼자 살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자주 가는데 저를 보고 가끔 미소를 짓기도 하시고 조금이지만 말소리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가족 한 명이 옆에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잃어버린 시간만큼 행복하게 지내면서 다시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셔틀도 아니고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시댁에서 마늘을 한 점 주었습니다. 줄 때도 엄청나게 생색을 냈었지요. 이거 국내산 육종 마늘이라면서 비싼 거라고 엄청나게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육종은 무슨 마늘인지 잣인지 새끼 손톱만한 그 마늘 쪼가리 까느라 제 손 허는 줄 알았습니다. 마늘 다 까놓고 반은 다져놓고 반은 진공팩 넣어서 냉동실에 얼려놨는데 시모가 가져갔습니다. 마늘 까기 셔틀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 김장할 때는 저희 집으로 배추가 배달되었었죠. 한 60포기 정도? 이거 뭐지? 잘못 배달된 것 같은데 하니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집엔 욕조가 있으니까 거기다 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 배추값은 굳었네 하면서 절였죠. 거기다 시모 추가로 하는 말이 배추 겉잎 버리지 말고 시래기 말리라고 하더군요. 그러곤 저희 집에서 김장하고 저한테 4포기 주고 시누네랑 시아버지네 준다고 다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차로 배달해 줬습니다. 시래기도 말렸는데 그건 나중에 가져간다고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 놓으라고 하대요. 짜증나서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또 고기 구워 먹자 해서 시몬에 갔는데 갔더니 이불 빨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 일하고 배고플 때 고기 먹자 하고 시킨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판 같은 거 주길래 불판도 닦았습니다. 그러고 신우 식구 안 왔다며 내일 오라고 하더군요. 그 저녁에 신우 식구들이랑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닦은 불판으로. 어느 날은 고추장 담는다 해서 갔습니다. 방앗간 가서 제가 빻아오고 찹쌀풀도 내가 다 찌고 다 했습니다. 근데 고추장 1리터짜리 물통에 하나 줍니다. 그냥 사 먹고 말지 싶더군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뭐 준다 하면 도로 뺏어가고 일만 시키고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지만 안 먹히더라고요. 그냥 가서 도와드려 이럽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친정 도배할 때 가구 좀 옮기라고 데려갔습니다. 힘들다 투정하길래 어떻게 그냥 도와드려 똑같이 갚아줬고요. 남편놈 할 말이 있어서 꾹 참고 가구 다 옮기고 입 대빨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끝나고 고기 구워 먹자 해서 불 피우는 거랑 불판 옮기는 거랑 뒷정리 다 시켰죠. 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엄마도 가만히 있으라 해두었습니다. 아빠도 도와주려는 거 이런 건 남편이 겁나 잘해 하면서 도와주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 얼굴 시뻘개져서 불 앞에서 고기 굽더라고요. 그 후엔 남편도 이젠 제 사정을 안 것 같더라고요. 집 전화 없애고 집 비번을 바꿨습니다. 저도 휴대전화기 번호 바꿀 계획입니다. 저에게 오는 연락을 차단하고 무조건 남편 선에서 해결하게. 전 시댁의 종이나 셔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동안 일을 생각하니 진짜 짜증이 나네요. 김장이든 고추장이든 당신네가 해 먹으세요. 말하고 싶네요. 어제는 또 검은 콩이 우리 집에 한 가마니 배달됐더라고요. 도대체 이걸로 무엇을 하라는지 감이 안 오는데 어쨌든 전 내일 번호 바꾸러 갑니다. 남편 보고 내일 퇴근길에 시댁에 도로 검은 콩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전 콩 받은 적 없습니다. 추가. 속상하고 짜증나고 속 터져서 쓴 글인데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어쨌든 전 너무 속이 터져서 또 써야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시모가 절 특별히 아끼나 봐요. 너무 아끼다 보니 닳겠어요. 그만큼 너무 많이 굴려먹네요. 사실 전 글에 쓴 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너무 많아서 적으려 하면 여기에 장편 소설로 연재를 해야 할 정도이지요. 제가 사는 곳이 시는 시인데 시내만 좀 나름 발전하고 밖으로 돌면 완전 시골인 곳이거든요. 시댁과 친정 둘 다 1시간 안팎 거리인데 중간까지 가는 길은 같고 가는 길에 오른쪽으로 꺾어서 시댁에 가느냐 그대로 쭉 가서 친정에 가느냐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 가는 길에 들르거나 친정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댁을 들리거나 해요. 처음에는 시모가 참 잘해줬지요. 그러다 보니 저도 예쁨 받으려고 더 잘하려는 것도 있는데 내 쪽에서 잘해주면 같이 잘해줘야지 점점 바카스 CF처럼 아이고 아가 놔두라고 하면서 일거리를 들고 오시대요. 시댁 마당에 가마솥이 있습니다. 가마솥에 밥 해먹거나 그러진 않지만 가끔 복날이나 뭐 특별한 날이 있으면 게를 삶는다거나 닭을 삶는다거나 탕을 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마솥의 장작으로 볼 때는 그걸 저한테 시킵니다. 도대체가 결혼 전에 누가 그걸 했는지 모르겠네요. 남편도 가만히 집안이 들어앉아 있고 시모도 불 앞에 서면 기운 빠진다며 제 차지입니다. 복날엔 게 삶는다고 며칠 전부터 부르더라고요. 가보면 솥 닦으라고 해요. 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멘트인지 흙인지 발라져서 합체가 되어 있어서 물 틀어다 수세미로 다 닦고 몇 번 물 갈아다 닦아야 합니다. 저 없으면 가마솥 닦을 줄도 모르고 불 피우는 것도 모르시나 봅니다. 도대체가 그럴 거면 가마솥을 왜 놔두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요새 고물값도 비싸다는데 떼다 팔고 싶습니다. 곧 있으면 장작도 저보고 패라 하실 기세입니다. 그리고 전 게 못 먹거든요. 도대체가 내가 먹지도 못하는 게를 삶고 있자니 나중엔 난 김치 쪼가리에 밥 먹겠구나 싶어 짜증도 나고 불 앞에 서서 불 피우고 있다 보면 내 신세가 처량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한테 난 먹지도 못하는 게를 내가 왜 삶고 있느냐고 말했죠. 그럼 남편은 너도 그럼 먹어 라고 합니다. 도대체 머리를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개 애호가도 아니고 시댁에서 개를 먹든 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던 내가 뭐라 달리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못 먹는다고 힘들다고 돌려 한 말을 어찌 그럼 너도 먹으란 말로 대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가는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은 해산물 못 먹는데 갯벌에서 낙지 잡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한테 낙지 먹고 싶다고 말을 해놓고요. 다 잡을 무렵 말했죠. 아 맞다, 땡서방 낙지 못 먹는다. 다음에도 조개도 구워 먹게 조개도 캐라 하고 겨울에 데리고 가서 굴도 캐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전 전업주부가 아니거든요. 전업주부라도 이런 거 시키는 건 아니지만요. 전 종합학원에서 초등학교 가르치는데 물론 일반 맞벌이 주부보단 시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닙니다. 시모가 부업으로 밤 까는 거랑 곶감 포장하는 일을 하세요. 가을엔 우리 집에 밤 갖다 놓고 곶감 갖다 놓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고 그거 다 해놔도 저는 돈을 못 받죠. 도대체가 이런 자동화 시대에 기계로 다 할 텐데 이런 부업은 어디서 받아와서 날 괴롭히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은 고구마 순을 집에 한가마니를 또 갖다 놓으셨길래 그거 까다 질려서 남편한테 시켰습니다. 손톱에 초록물 들어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손톱에 봉숭아물도 아니고 여자 손에 곰팡이 핀 것 같다고 남편한테 시켰죠. 처음엔 순 똑똑 부러뜨리면서 재밌다며 이런 걸로 불평이나 하던 남편. 얼마 하지도 못하고 조금 해놓더니 시모한테 바로 전화해서 이런 거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간과하고 있는 게 그 고구마 순은 우리 준 게 아니라 시모가 고구마 순 김치 담는다고 다듬기 귀찮아서 날 주고 난 껍질 벗기기 셔틀로 쓴단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나 남편이나 고구마 순 안 먹습니다. 시모도 그걸 알죠. 근데 뭐하러 고구마 순을 주겠습니까? 결국 껍질 벗겨 놓으니까 수고했다면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나중에 김치 담그고 맛이나 보라면서 락앤락 반창통에 담아서 갖다 주십니다. 너네 식구는 고구마순 안 먹으니까 맛이나 보라면서 안 먹는 거 뻔히 알면서 시키는 심보가 너무 못되지 않았나요? 그나마 다행히 시댁은 제사를 안 지냅니다. 명절 때도 차례는 안 지내고 그냥 간소하게 식구들 모여 식사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간소하라는 건 시모의 입장이고요. 결혼 전에 명절에 인사드리러 가니까 우리는 차례 안 지내고 간단하게 차려서 먹는다며 그냥 고기 양념한 거랑 해서 간단히 주시더니 저 결혼 후엔 전도 부치고 잡채도 하고 갈비찜도 하고 설엔 만두 빚고 추석엔 송편도 빚습니다. 한겨울에 만두 찐다며 또 소 닦으라 하는 시모입니다. 남편한테 뭐라 하면 그럼 시모도로 하라는 거냐며 날 구박을 합니다. 그럼 전 남편을 시킵니다. 네가 하라고. 그런 고무장갑 끼고 대충 수세미질 몇 번 하더니 물 붓고 그거 떠내고 끝이라고 하죠. 이렇게 간단한 거 못하냐고 구박 주다가 행주 갖고 와서 안에 시꺼먼 거 닦아서 보여줍니다. 몇 번을 다시 닦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소 닦는 얘기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가마솥이 매일 쓰거나 자주 쓰면 저리 안 닦아도 됩니다. 가끔 닦아줘도 저리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시모가 관리를 전혀 안 합니다. 솥이나 작으면 말도 안 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반신욕해도 될 정도입니다. 어쨌든 전 오늘 번호를 바꿨습니다. 남편 차에 아까 콩 실어주면서 도로 가지고 오면 문 안 열어준다 으름장 놓았습니다. 검은 콩으로 무얼 하려는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뭐 볶아 놓으라든지 콩물을 만들라든지 식초를 만들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지만 결국 제가 해놓고 시모가 도로 가져갈 것은 확실합니다. 조금 남겨놓고 맛이나 보라면서 또 생색내고 갈 게 뻔합니다. 그럴 바엔 사 먹습니다. 안 합니다 이제. 나도 힘듭니다. 자기가 힘든 거 왜 나도 힘들 거란 생각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같이 해서 나눠 먹자도 아니고 다 시키고 생색내듯 개미 오줌만큼 주고 가는 게 열이 받습니다. 참 이제 저도 남편 시켜 먹어야겠습니다. 친언니 양봉하는데 이번에 꿀 내리는 것 좀 시켜야겠네요. 꿀 내린 다음 언니가 수삼 썰어서 꿀에 넣어서 한 통 주는데 남편 열받아서 인삼 안 먹거든요. 저 혼자 겨울에 인삼차 타 먹어야겠어요. 우선 이번 주말부터 친정에 좀 데려가야겠네요. 꼬마 게장 좀 담게 갯벌 좀 파라고 해야겠습니다. 남편은 아까도 콩 실어줄 때 왜 그러냐면서 계속 내 눈치 보면서 힘든 것도 아닌데 좀 도와드리라고 하는데 우리 친정 좀 도와봐라 이 남편놈아. 후기입니다. 전 그때 짜증이 계속 난 상태였는데 콩 한 가마니를 보니까 더 짜증이 난 상태로 울분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은근 같이 욕해주는 댓글들을 보니까 뭔가 풀어지는 느낌도 들고 이 맛에 글 쓰나 보나 싶네요. 어쨌든 전 초등학생 종합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그동안 애들 시험 기간이라 바빠서 후기가 좀 늦었네요. 글 재주가 없는데 재밌게 봐주셨다니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스트레스가 동시에 오는 기분이랄까? 오묘한 기분입니다. 우선 신우님께서 이 글을 보셨습니다. 처음 쓴 글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불판 닦는 일은 전혀 몰랐다고 죄송하다 사과를 하시네요. 원래 그날 먹으려다가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싶었다가 늦게라도 가야겠다 싶어서 시모댁을 갔는데 제가 일찍 집에 갔던 거라고 하네요.
괜찮습니다. 사실 뭐 신우님께는 유감이 없어요. 저야말로 죄송하죠. 고기 못 먹은 게 한이 맺혔나봐요. 어쨌든 남편 차에 콩 실어주고 전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남편이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은근히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켜보는 불안한 눈빛에서 제 거친 생각을 느꼈습니다. 콩 잘 가져다 드렸느냐고 시모께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그냥 뭐 하면서 말을 아끼더라고요. 차에 내려가서 트렁크를 열어보았습니다. 콩 한 가마니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항상 안 좋은 예감은 틀리지 않나 봐요. 다시 집에 올라가서 씻고 나온 남편한테 차 열쇠 지어주고 콩 빨리 갖다주고 오라고 쫓아내기 시작했죠. 남편이 그냥 우리끼리 뭐 해먹자고 시모한테 갖다 드리면 늙은 양반이 이 콩 한 가마니로 뭐 하시겠냐면서 자꾸 우리끼리 해먹자고 하는데 콩 한 가마니로 도대체 뭘 해먹나요? 콩 100%? 콩밥? 콩 100%? 콩떡? 콩 가지고 뭘 해먹을지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마침 남편한테 시모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그날 번호 바꿨는데 시모한테 안 알려드려서 남편한테 전화했나 보더라고요. 나 바꿔준다는 거 없다고 하라고 손으로 X 표시하면서 끝까지 안 받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전화가 끝나고 드디어 콩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검은 콩 미숫가루 만들라고 주문하신 거더라고요. 드디어 시모가 나에게 연금술을 요구하시네요. 검은 콩 하나 가지고 미숫가루를 어떻게 만드나요? 우리 집이 방앗간인가요? 물론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찹쌀이랑 현미랑 이런 거 좀 사다가 방앗간 갖다 주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하지만 하기 싫었습니다. 남편 차에 그냥 그대로 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마 주말쯤이었을 겁니다.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다 그날 바로 콩 실은 차로 친정을 갔습니다. 콩 친정에 내려두고 뭔가 남편한테 시킬 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는데 마땅치 않아서 물 들어올 때 맞춰서 아빠 낚시하러 가는데 따라가게 시켰죠. 남편은 낚시 침이 없는데 낚시하다 꼬마개 좀 보이면 잡아오라고 양동이 하나 쥐어줬습니다. 싫다고 옷 지저분해진다고 안 한다는 거 꼬마개 잡아오면 튀겨준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남편이 해산물은 잘 안 먹는데 꼬마개나 생선튀김은 또 잘 먹거든요. 못 먹는 거 잡으러 하면 내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설렁설렁 할까봐 그냥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잡아오라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꼬마개 5-6마리 잡아왔더라고요. 엄마랑 간장물 다 달여놨는데 어쨌든 하루 자고 아침에 물 빠졌을 때 같이 갯벌 나가서 꼬마개 같이 잡았습니다. 아침 내내 툴툴 대면서도 잔뜩 잡아서 반은 튀기고 반은 꼬마게장을 담갔습니다. 자기는 게장 안 먹는다면서 다 튀기라는 거 너만 입있냐고 하고 반찬 마련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팔이랑 목 같은데 벌겋게 익어서 화상 입었길래 좀 불쌍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에 더는 부려먹지 못했네요. 그래도 남편이 시키는 건 툴툴 대면서도 합니다. 내 편을 안 들어줘서 그렇지 하라는 건 또 해서 그래도 분은 좀 풀렸네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마트 들려서 12공 미숫가루 1kg짜리 2개씩 사서 시모께 드렸습니다. 콩만으로는 미숫가루 못 만든다고 콩가루 드시는 것보다 미숫가루 사서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콩은 어쨌냐 하셔서 친정엄마 요새 머리가 빠지시는 것 같아 검은 콩물 드시라고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마음대로 친정 갖다 주느냐고 펄쩍 뛰시기에 마음대로 제 집에 콩이 들어와 있길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줄 알고 갖다 드렸다 했습니다. 국내산 서리태라면서 다 갖다 줬느냐고 자꾸 뭐라고 하시길래 그럼 반만 다시 가져오겠다고 다음에 올 때 갖다 드리겠다고 하니 올 때 또 미숫가루 만들어 오시라길래 그럼 그냥 콩 놔두고 다음에 더 사다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 먹는 거랑 직접 만들어 먹는 거랑 같으시냐고 말씀하시길래 성분표 꼼꼼히 짚어드리면서 어머님 여긴 찹쌀도 있고 현미도 있고 보리쌀도 있고 콩가루만 먹는 것보단 이렇게 고루고루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시모가 한숨을 쉬시며 너한텐 일도 부탁 못하겠다 말씀하시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하면서 저도 이젠 편해지겠어요 하고 손뼉치면서 웃었네요. 시모가 어이없어 하시는 게 눈에 보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남편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길래 뭐가 너무하냐면서 나한테 또 시켜 먹으려고 하기만 해보라고 으름장을 놓았네요. 이번 복날에는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개 대신 널 삶아 버릴 거라고 얘기해 버렸습니다. 솥도 남편이 닦기로 약속했고요. 그래도 검은콩 이후로는 시모가 별 얘기도 없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는 않네요. 우선 복날이 다음 달이니 다음 달 되어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뭐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마음은 편합니다.
근데 사실 서운한 건 있어요. 지금까지 다 시키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하나 안 했다고 그게 기분 상해하는 시모가 밉네요. 남편도 먼저 전화하라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먼저 사과하기도 싫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도 미워져요. 어쨌든 검은콩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 놈은 이제 서서히 부려먹을 생각이고요. 여름 지나서 가을 되면 할 일도 많아질 텐데 죽겠다 소리 나올 때까지 굴려볼 생각입니다. 복수다 남편 놈아. 댓글입니다. 난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 게 남편들은 왜 툭하면 아내 보고 사과하라고 할까? 아내가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걸까? 아무리 어른이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댓글이 난 처음에 마늘 준다고 할 때부터 거절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좋으신 분이라 주면 주는 거지 저렇게 셔틀은 안 시키는데 아무튼 나에게도 껍질 안 까진 마늘을 준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 거절했고요. 큰형님이 동서 가져가서 다져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 라고 하시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매번 다져서 주신다고. 그래서 필요 없다고 했더니 안 주시네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 여러분들을 찾아갈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